시장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파악을 잘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현재. 어떤지 그런 시장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보통 저희가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료까지. 저거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24년도에 가격이 4월부터 한 9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했었거든요. 저게 24년 1년인가요? 아니요. 전체는 사실은 2021년, 2020년부터 이렇게 쭉 그려드린 건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박스로 써서 박스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접어들다가 11월부터 이제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 아파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개죠. 하나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그건데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요가 예. 그래서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수요는 어떤 수요였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수요라고 묻는 이유가 부동산은 유일하게 투자 수요가 실수요가 동시에 있어요. 투자랑 실수요. 주식은 그렇지 않죠. 주식은 그냥 투자 수요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을 쓰려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렇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게 수요가 투자와 실수요로 나눠지는데 일단 투자 수요는 2022년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 근거로 저희가 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저거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월간 매입하는 양입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뭐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주택의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를 위해 집을 사는 거는 그렇죠.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서울에 투자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감소했고 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실수요인데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실수요. 예, 2024년도에 집값이 올랐던 이유가 저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보다도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해야 저희가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실수요가 증가했냐면 바로 저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대출 때문에 네, 그렇죠. 실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빌려주니까 그냥 일단 혹시 오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산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저희가 실수요라고 구분하냐면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는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네. 전세를 끼고 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전세를 끼고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대출도 동반해서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실수요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입주 수요네, 입주 수요. 그렇죠. 실제로 사용한. 실입주. 네. 예. 이해됐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게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점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그 정부를 통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양시키려고 대출을 증가시켰고 그게 정책 대출이든 아니면 가계 대출 전반적으로든 가계 대출이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지만 다시 줄어드는 거 보시죠. 네. 대출이 줄어드는 거 보시죠. 사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실수요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어서 이 실수요 감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집값을 결정하는 건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값이 확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거죠. 기존 주택의 양.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고 있다.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도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수요는 감소한 상황에서 지속 감소하고 있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매도 물량을 볼 때 이 매도 물량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파는지를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누가 파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팔고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도 그리고 그 투자를 하시거나 할 때도 사실은 나는 사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그런데 반대쪽을 항상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팔 때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파는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급하면 사는 사람은 느긋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파는 사람이 느긋하면 사는 사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그럼 누가 팔까를 조사해 보면 이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뭐냐면 서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야, 이거 중요해. 네. 10년 이상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 지금 판다. 이거 지금 가격의 갭뿐만이 아니고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 그렇죠. 세금 문제가. 세금 문제. 세금이 만약 1가구 1주택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제로야. 세금이 거의 제로라니까. 거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13억인가 뭐 해가지고 그 초과분에 관해서는 이제 세금이 좀 나오겠지. 세금이 나오겠지만 1가구 1주택이고 저렇게 장기간 보유하잖아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랄지 그 80% 들어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네. 거랄지 실 자기가 거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거의 안 내요, 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보유만 해도 예. 거주하지 않아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40% 감면해 줘요. 갖고 있으면 양도 그렇지. 차익.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부산 거주하는 분들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투자로 사놔요. 무주택자인데 그냥 실거주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놓습니다. 그럼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주면 양도세를 깎아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계속 서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서울 아파트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만 계속 투자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향후 정부가 들어서고 고민할 지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하튼. 우리는 이제 현황만 보는 거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10년을 갖고 있으나 11년을 갖고 있으나 이제 12년을 갖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무차별하죠. 양도세 그렇지, 차이가 똑같으니까 10년 때부터는 감면해 주는 거 똑같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은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팔 때만 이익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이익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빵원이에요. 고작해야 뭐 세금만 내고. 은행이자 한 3% 받는 그렇지. 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전세금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집값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일들을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일드. 그러니까 일드. 임대료를 그렇지. 임대료를 네. 투자 월세로. 목적으로. 월세.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이어지냐면 임차인들을 잘해줘요. 맞아. 네. 나 미국에 4년 살 때 네. 나한테 진짜 잘해줬다. 나한테 1,000불 받았어. 1,000불. 근데 그거는 월세 잘 내라고 잘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리고 투자는 관리 엄청 잘해줘. 그렇죠. 그래서 막 수리도 잘해주고 관리도 잘해. 왜냐 임차인들이 오래 살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일드가 즉 임대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들이 어떠면 좋을까요? 자주 바뀔수록 좋아요. 왜요? 그래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 아. 그래서 그래서 집도 잘 안 고쳐주고 그래서 임차인을 못 살게 굴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바꿔내야 돼요. 그렇지. 어쨌든 아. 이건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케이. 지금 재밌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엔 장기 보유한다고 그랬어서 없잖아 수익이요. 팔 때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면 팔 생각만 한다고 언제 팔아야지. 근데 언제 팔까요? 10년 이상 보유. 집 갖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언제 팔 거예요? 10년 투자로 갖고 있어요. 아니 10년 지났어요. 나이가 어려서 몰라 지금. 왜냐면 은퇴할 때 팔거든. 아, 은퇴할 때. 저는 2년 전에 팔았기 때문에 딱 그 시점 2년 전이 아니고 KBS를 사실상 나오려고 마음 먹었던 게 8월이거든요. 그리고 10월 23일인가 제가 클로징 했어요.
나 간다고 더러워서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간 속마음은 그거였지. 근데 2달 전에 팔았어. 이유는 캐시가 필요하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은퇴할 때 맞아.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 있잖아요.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할 때 팝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한국 같은 조건인데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너무 재밌다 오늘 수업이. 다음 장에서 보시면 여기에 제가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60세 이상 매도인 현황을 제가 60세 이상 매도인 현황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나요? 지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증가하죠. 같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여기에도 좀 올려주세요. 네. 60세 이상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요? 60세 이상과 10년 이상 보유화가 교집합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저게 추세적으로 계속된 매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확하니까. 것처럼.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2025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가격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는 보수 언론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건설사가 신동아 건설 망한 거 그 뉴스 봤어요. 워크아웃 들어가고 막 이런 법정 관리 들어가잖아요. 종건이 종합건설사가 17개가 망했어. 그렇죠. 지금. 그렇죠. 심각하네. 그런 거는 잘 말 안 해.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망하니까 아파트 공급을 못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분양을 못 하면 나중에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체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폭등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장 보시면 공급 감소 영향? 네. 예. 다음 보시면 이 그래프는 서울의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과 주택 가격을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히려요, 입주 물량이 감소할 때 집값은 빠져요. 그러네. 네, 입주 물량이 증가할 때 집값이 올라요. 그러네. 충격적이죠. 다시 입주 물량이. 저거 봐봐.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입주 물량이 저 감소할 때 막대기 그래프가 네. 입주 물량이야. 입주 물량. 그리고 실 그래프 있잖아요. 선 그래프가 가격이야. 가격이야. 그럼 막대 그래프가 저 위로 솟구치면 선 그래프도 같이 솟구치잖아. 그러니까요. 입주 물량이 솟구치면 가격도 솟구치고 입주 물량 막대 그래프가 줄어들면 가격도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공급이 예를 들어서 벌꿀 공급이 많이 증가하는데 예. 공급이 증가할 때 저 말은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 둘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심지어 상관관계도 없어요. 무슨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냐면 말하는 사람 봤어. 야, 훌륭하다 진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시장에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 네. 그게 네.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가령 10만 가구 지으면은 서울 많이 짓는 거잖아요. 10만 가구, 20만 가구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몇 채죠? 한 400만 채 됩니까? 전체 주택이 350만 채고 전체 주택이 네. 350만 채 정도 네, 되잖아요. 네. 그 350만 채 한 10% 나와봐. 35만 채야. 그렇죠. 35만 채가 매도 물량으로 갑자기 나와봐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제는 최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중에서 56%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래서 내 집에 살고 있으면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팔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과 수많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공급을 안 하면 집값이 폭등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건설사 도와줘야 되고 PF도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서민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윤석열은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지. 또 하나 중요한 건 저 그래프는 재밌네. 너무나 당연한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건설사는 돈을 벌 때만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만 공급을 증가시켜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돈을 당연하죠. 벌려고 공급. 돈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분양가 높일 수 있잖아.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준 공공성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저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때 2008년, 9년, 10년 뭐 이명박 때 저걸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막 그 반값 아파트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또 마침 아파트 가격이 그 이후로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 입주 물량을 만들어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건설사에서? 올라가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입주 그- 물량이 증가해. 그래 그렇게 예, 볼 수 있구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아 너무 재밌잖아.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 건설사들이 공급 안 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 와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이제 변화를 보시면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저렇게 공급을 안 하면 집값이 오르겠죠. 그렇지.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어쨌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은 상당폭 안정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시장의 변화가 과거에 똑같이 있었어요. 언제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자산 시장에서는 사이클이나 과거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외국인이 외국인이 들어온다거나 오고. 이러면 뭐 수요가 트틀리거나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여기서는 내국인들이 사고 내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거든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 그렇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똑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2024년에 이루어졌던 시장의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2024년도에 실수요자들이 쉽게 말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궁금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2022년과 2023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때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고 작년에 2024년도에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데 샀을까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샀지. 그렇죠. 내릴 것 같으니까 안 사고. 그렇죠. 이 사람아, 그렇죠. 내릴 것 같으면 사? 그러니까 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원래 맞는데 더 떨어질까 봐 안 산 거야? 주식은 그렇죠. 주식 하다 보면 네. 막 푹푹푹 떨어져. 네. 사게 돼? 손이 가? 안 가죠. 안 가지. 근데 아파트는 계약하려면 한 달이에요. 잔금 치를 때까지 한 달이잖아, 보통. 그러면 가가지고 부동산 돌아다녀서 떨어져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시작이에요. 막 이런 말 왜? 들어보면 막, 아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가다가, 그럼 나중에 사야지. 그럼 돌아와. 그러다 막 생활하다가 잊어버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게 안 사길 다행이네? 그랬다 확 올랐어? 아이고, 빨리 사야겠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오르고 있어요? 예. 또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사야 되겠네? 이거야, 이거. 이 그래프래가. 추경 매수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만 보시지 마시고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4년부터 집값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4년부터. 그러다가 2019년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데 그러다가 한번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대출이 증가했다는 건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다는 건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빠지니까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주고 종부세 거의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도세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그랬죠. 이런 규제 완화해주니까 누가 불안해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된다고 막 해요. 실제로 인하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감으로 무주택자들이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습니다. 이게 시장의 변동 원인이었어요. 자, 이걸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게 과거에 있었어요. 2009년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예. 좀 넘어가시면 2009년으로. 네, 2009년으로 가볼게요. 예. 2009년도에 잘 보세요.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거든요. 사실은요. 10년 만에 오는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잘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09년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그랬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급락합니다. 예. 그러다가 2009년도에 오르죠. 예. 그죠? 예. 지금하고 똑같죠. 예. 오르다가 2022년도, 23년도에 빠지다가 아니야, 2010년도, 11년도.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똑같이 계속 예. 오르다가 2022년도에 빠졌다가 2024년도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다고요. 그렇죠. 과거가. 예. 근데 2009년도에도 밑에 보세요. 다음 장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요가 왜 증가했냐면 다음 장 보시면 이때 MB 정부였는데 그렇죠. MB가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줍니다. 그렇죠. 집값이 빠지니까. 그때 대출 규제 완화주고 개발 규제 완화주고 종부세 마찬가지로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윤석열은 똑같네. 금리도 심지어요. 심지어 이때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때요. 국토부에서 이런 정책을 총괄했어요. 국장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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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정책을 쓰니까 누가 불안합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런 정책을 쓰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와, 야, 또 오를까 봐. 오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해 주니까.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죠. 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은 뭡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요. 그렇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그럼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르는 거네. 예. 이러면서 또 다음 장 보시면 가계 대출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2009년과 2024년도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10년부터 한국의 집값은 어떻게 됐지? 2010년, 11년, 12년, 14년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거를 제가 서울 아파트?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발 네. 아파트. 근데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볼게요. 당시에 2009년도 뉴스입니다. 2009년의 뉴스. 그렇게 막 오를 때 다시 빠지다가 예. 오를 때 집값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게. 예. 집값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난리 나는 거죠. 예. 작년하고 똑같은 뉴스예요. 과거에가 서울 아파트 값도 최고치, 서울 아파트 연일 최고치, 정고점 넘어섰거나 다가섰다.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강남 불패로 막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저때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할 막 때? 사죠. 그러면 2009년도에 실제로 어떻게 됐나 볼까요? 2009년에. 9년 이후로. 예. 자, 이건 올림픽 페미리 타운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집값이 빠졌죠. 예. 그러다가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2, 3년 동안 계속 빠져요. 네. 그 이후에 2, 3년 동안 쭉 빠진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예. 그 2008년도에 빠진 것보다 빠지는 물량이 많죠. 아, 그러네. 점들이 훨씬 많네. 그 이유는 뭐냐? 집을 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아. 음마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예. 음마아파트 30평대 실거래 현황. 되게 비싼 데 아니에요, 저기? 네. 그렇지. 똑같이 이렇게 크게 2007년도에 올랐다가 2008년도에 7억 원대로 빠집니다. 와. 그러다가 다시 대출 받아서 막 집을 사서 다시 올랐죠. 2009년도에. 그러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집값이 크게 예, 계속 저점까지. 하락합니다. 예. 근데 과거하고 완전 다르죠. 어떤 모습입니까? 훨씬 더 빠진 물량이 많아져. 그러네. 그렇지. 점이 촘촘하네. 당시 뉴스에 볼게요. 그렇게 오른다는 뉴스가 이제는 강남의 굴욕을 얘기합니다. 굴욕. 불패에서. 2009년 이후에는 네. 이제 굴욕, 천덕꾸러기, 예. 저런 뉴스들이 비싼 많아요. 아파트 샀다가 땅을 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2025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폭이 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 하락 기준을 보여줬어요. 뭐냐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아까 하락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그때 평균 30%가 하락. 평균 30%는 하락했어요? 네. 많이 빠졌네. 네. 빠졌네. 예를 들어서 뭐 반포자회가 10억 원이 하락하니까. 네. 그래도 그래서 몇십억이죠.
그게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거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그 됐었던 데다가 거기가 원래 분양가가 12억인가 13억인가 그랬었죠. 그렇죠. 제 기억에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5억까지 막 올라 있고 그러더라고. 거래가가. 네, 근데 그 직전에 한 5년 동안은 그러니까 한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15, 16년만 해도 거기가 20억이 안 됐어. 내 기억에 17억, 18억 그랬었거든. 그러다가 쭉쭉쭉쭉 올라와서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엄청 올랐었지만 그때 뭐 한 30억까지 찍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최근 때 막 35억까지 오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10억 떨어져봐야 25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살았었을 때 기억을 해보면 17, 8억에 20억 밑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었을 때가 2017년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뭐 별로 감흥도 없어. 거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28억이나 29억에 팔아도 25억이 아니고 지금보다 한 6, 7억 떨어진 선에 팔아도 잘 팔았네. 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까 그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 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는 거고요. 그렇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하게 집값이 오를 때만 집을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더 빠질 걸 기대해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독특하게 집값이 한국이 정말 최악의 상황하지 않지만 윤석열이 계속 있지 않으면 집값이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뭐냐면 사용 가치가 없어서 계속 하락해서 상패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없어질 수 그렇지. 있지.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식주의 주잖아. 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역량이 맞으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예산에 맞으면 그 예산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면 순자산의 40%를 대출받아서 그 합산한 금액 순자산에 만약에 제가 1억 갖고 있어. 그러면은 40% 4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대출받아서 1억 4천. 아파트. 그렇게 되는 네. 경우가 네.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고 그 정도의 가격이 온 아파트라고 하면 예.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인 건 굉장히 중요한 또 자산 축적의 그 뭐랄까 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못 사겠는데요, 아직 저는. 갖고 있는 걸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떨어지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정치와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의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많이 올랐고 사실은 아직까지 나이는 많이 있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정부나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공공의 질 좋은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보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 하락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예. 집권 당연하게 하겠지만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표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과 교육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다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안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새벽 너무 5시 재밌다. 이야기 있고 재밌어요? 오늘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재밌어? 단순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좋죠. 떨어질 때는 그러면 조금 텀이 기니까 떨어지는 기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년이다. 몇 년 동안 떨어진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텀이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있긴 해요. 근데 네.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바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언제가 좋으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충분히 떨어졌으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량. 네. 거기 약간 시그널?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잘하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적정한 가격대가 오르면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을 보면 그런 시점을 잘 측정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아니 근데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볼 필요 없어. 그렇죠. 자기가 찍은 빌라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그것만 보면 거래량도 가격도 눈에 들어오잖아. 주식도 똑같거든. 맞아.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거래량 아유 이게 뭐 지난 몇 년 동안 애게게 요러면 보지 말고 살아나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본인의 근거지 생식지 위주로 해가지고 소식지 위주로 그렇지. 해가지고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이쪽 단지 몇 곳만 보겠다. 2곳만 보겠다. 3곳만 보겠다 해도 충분하지. 그러니까요. 체크만 해도 되지. 너무 맞습니다. 재밌다. 맞습니다. 뭘 100곳을 봐. 너무 재밌어. 어. 아유, 맨날 와, 이 새끼 언제 잡혀 들어가는 이 얘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생산적인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해 제가 지금. 지난주에 진짜. 지난주에 강남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네.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윤석열 이제 있고 와, 이제 그렇죠. 경제를 좀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지. 많이 생기기 네. 시작해서 와,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어쨌든 자주 오겠습니다. 네. 진짜 방송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2주에 한 번씩 모십니다. 예. 네, 우리 또 격주로는 또 너무 김진애 언니를 너무 또 좋아. 김진애 언님을 또 오. 모셔야 되기 와, 때문에 진짜 너무 네. 행복해. 나 진짜 요즘에 네. 사실 가장 양질이었어. 방송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체육보다 낫지. 방송을 그래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약간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거든요. 왜냐면 피곤해지지. 이 이야기들 계속하니까 정치적 이야기를. 그렇지. 그래서 조금 지친다라는 느낌이 있어. 나 오늘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다음부터는 또 재밌는 얘기. 와 이거 너무 좋잖아, 여러분. 와, 이제 됐다.